당신이라면 참겠습니까? 시어머니의 상상, 초월 갑질, 그리고 며느리의 마지막 선택. 제1장 제삿날의 폭풍, 엎어진 밥상. 마을 전체에 어둠이 깔린 늦은 밤, 박순옥의 손은 찬물에 불어 터져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큰 제사인 시조부의 제삿날입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그녀의 허리는 펴질 줄을 모릅니다. 부엌 바닥에 쪼그려 앉아 수백 장의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찌는 동안 거실에서는 남편 칠복과 친척 남자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순옥이 정성스레 구운 조기를 제상에 올리려 할 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 조기래가 벼락같이 문을 열고 나타났습니다. 굽은 등에 매서운 눈빛을 한 노인은 순옥의 손목을 획 낚아챘습니다. 이년아, 내가 생선 눈깔 똑바로 박힌 놈으로 올리라고 했어. 안 했어? 어디서 이런 문드러진 걸 조상님 상에 올려? 내가 우리 집안 망해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조기래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순옥의 이마를 세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순옥의 손에서 조기가 든 접시가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이 났습니다. 고요하던 집안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지만 거실에 있던 남편 칠복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을 뿐입니다. 아, 조용히 좀 해. 술맛 떨어지게 시리. 당신은 왜 늙어서도 매번 어머님한테 소리를 들어? 적당히 좀 맞춰드리지. 순옥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40년을 참아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때도,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 욕을 하며 침을 뱉었을 때도 그녀는 자식들 결혼할 때까지만이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닥에 지시겨진 조기 조각과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가족들의 시선 앞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기래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이제는 순옥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이 재수 없는 년 친정에서 그따위로 배웠지? 배운 것 없는 집구석 딸년이라 근본이 없어. 그 순간 평생 고개를 숙이고 살던 순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늘한 안광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제상 위에 놓인 청주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술을 바닥에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조상님 술 받아줄 사람 없습니다. 이 집구석 제사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아세요.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칠복이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지금 이게 무슨 망발이야? 순옥은 남편을 향해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요, 미쳤어요. 40년 동안 이 집 노예로 살면서 안 미치고 배기겠어요? 김칠복 씨, 당신도 똑똑히 들어. 내일부터 당신 밥상은 당신이 차려. 아니, 어머님 모시고 나가서 사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순옥은 앞치마를 풀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녀의 손마디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단 하나의 가방에 담을 수는 없었지만 그 가방 안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명함과 지난 3년간 기록해온 시어머니의 폭언 녹취록이 담긴 휴대폰이 들어 있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악다구니와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지만 순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이제 박순옥의 진짜 인생, 그 핏빛 복수와 찬란한 독립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제2장 효자라는 이름의 가해자. 딸 영주의 좁은 원룸. 순옥은 난생 처음 남의 손에 맡긴 빨래가 아닌 제 손으로 직접 빤 옷가지들을 건조대에 널고 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립니다. 문을 열자 서 있는 건 반듯한 정장 차림의 큰아들 민준입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이 나이에 가출이라니 제면석에 정말 왜 이러세요? 민주는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와 소리를 지릅니다. 순옥의 눈에 고인 반가움은 찰나에 얼어붙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상처 입은 손등보다 자신의 승진 심사에 영향이 갈까 노심초사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엄마, 아버지는 지금 식사도 못하시고 혈압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할머니는 또 어떻고요? 효도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당장 짐 싸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순옥은 천천히 젖은 수건을 내려놓습니다. 민준아, 내 아버지가 굶는 건 걱정되면서 내 엄마가 40년 동안 마음 굶으며 산 건 안 보이니? 내 할머니가 나한테 던진 그 수많은 독설이 내 귀에는 안 들렸어. 민주는 짜증스럽게 머리를 쓸어 올립니다. 그게 다 엄마 팔자죠. 옛날 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지. 엄마만 유별나게 왜 그러세요? 자식 앞길 막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순옥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금지옥엽 키운 아들은 남편 칠복의 젊은 시절 그 자체라는 것을요. 그래, 그 팔자 이제 내가 고쳐보련다. 내 앞길 막기 싫으니 이제 내 인생에서 꺼져라. 순옥은 아들을 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급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악다구니를 들으며 순옥은 처음으로 자식에 대한 미련을 쓰레기통에 던져넣습니다. 제3장 빈집의 반란. 순옥이 집을 나간 지 열흘째 되는 날. 종갓집의 위험은커녕 대문 틈새로 흘러나오는 것은 진득한 악취뿐입니다. 평생 손끝 하나 까딱 않고 대접만 받던 김칠복은 이제야 현실의 지옥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거실 바닥은 발을 디딜 틈이 없습니다. 칠복이 먹다 남긴 컵라면 용기들이 뒹굴고 쏟은 국물은 끈적하게 눌어붙어 파리대가 꼬입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몰라 땀냄새 찌든 속옷을 뒤집어 입은 칠복은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몰골을 보며 분노를 삭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방향은 자신이 아닌 사라진 순옥을 향해 있습니다. 이 독한 년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 들어?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아주 뼈를 갈아 마실 테니까. 그때 안방에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이 들려옵니다. 치매 증세가 극에 달한 시어머니 조귀래입니다. 밥 가져와. 이년아. 나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박순옥이 이 재수 없는 년 어디 갔어? 칠복이 짜증스럽게 방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지독한 냄새가 훅 끼쳐옵니다. 귀래가 요 위에 실례를 한 것입니다. 평생 효자인 척 순옥에게 어머니 잘 모셔라고 호통치던 칠복이었지만 막상 눈앞에 펼쳐진 오물을 보자 구역질을 하며 뒷걸음질 칩니다. 아, 어머니. 제발 좀. 나도 지금 미치겠단 말이에요. 칠복은 걸레를 들고 오물 근처에 가기도 전에 헛구역질을 하며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순옥이 매일같이 소리 없이 치워왔던 그 오물들이 이제는 칠복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칠복이 순옥에게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가는 동안 그는 이미 폭언을 준비합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너 미쳤어? 어머니가 지금 방에 똥칠을 해놨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어디서 나자빠져 있는 거야? 당장 안 와? 당장 와서 이거 안 치워.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순옥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칩니다. 김칠복 씨, 당신이 평생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효도는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몸으로 때우는 거라며. 이제 당신이 그 효도 직접 해봐. 당신 어머니잖아. 뭐?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너 오기만 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죽여요. 죽일 수 있으면 죽여봐. 근데 어쩌나 당신은 지금 그 오물 하나 못 치워서 나한테 전화나 걸고 있는 무능한 노인네일 뿐인데 당신 손으로 직접 치워보니까 어때? 내가 40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닦아낸 게 어떤 맛인지 이제 좀 알겠어?
칠복은 할 말을 잃고 부르르 떱니다. 순옥은 쐐기를 박듯 덧붙입니다. 아, 그리고 민준이한테 연락 왔더라. 아버지가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겠다고. 당신이 믿는 그 효자 아들도 당신 버릴 준비하고 있으니까 남은 오물이나 잘 핥아먹고 살아. 그게 당신들 수준이니까. 전화가 툭 끊깁니다. 칠복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방 안에서는 귀래의 악다구니가 계속되고 거실의 쓰레기 더미 위로 바퀴벌레가 기어갑니다. 칠복은 그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호령하던 그 찬란한 종갓집의 위엄은 순옥의 짓무른 손가락 끝에서 유지되던 가짜 성곽이었다는 것을요. 순옥이 떠난 빈집에는 이제 사람의 향기 대신 서로를 잡아먹으려는 짐승들의 악취만 가득할 뿐입니다. 제사장 추악한 비밀의 폭로. 가정법원 조정실의 무거운 공기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형광등의 창백한 불빛 아래 40년을 한 이불 덮고 잔 남편 김칠복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습니다. 칠복은 억울하다는 듯 연신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칩니다. 조정위원님, 보십시오. 저 여편네가 미친 겁니다. 평생 부족한 것 없이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늙어서 바람이라도 났는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답니다. 이게 천벌 받을 짓 아닙니까? 칠복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울립니다. 그는 순옥을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 보듯 멸시하며 손가락질합니다. 순옥은 그 손가락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마디마디가 붉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자신의 손과는 대조적으로 70을 앞둔 칠복의 손은 고생 한 번 안 한 듯 매끄럽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변호사가 준비한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람. 그래요, 바람 좋지요. 그런데 김칠복 씨, 그 단어는 당신 입에서 나올 게 아니지. 순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합니다. 화면에 영상 하나가 재생됩니다. 낡은 거실, 치매 기운이 있는 시어머니 조귀래가 순옥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드는 장면입니다. 이 근본 없는 년아. 내 친정 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어디서 감히 밥상을 삐딱하게 차려. 영상 속 귀래는 순옥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바닥에 쏟아진 국물을 핥아 먹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앉아 이 광경을 태연하게 지켜보며 사과를 깎아 먹는 칠복의 모습입니다. 조정위원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40년간 지속된 방임과 인격살인입니다. 하지만 김칠복 씨, 당신이 재산 분할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죠? 순옥이 리모컨을 누르자 화면이 전환됩니다. 15년 전의 은행 기록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 그리고 칠복이 술에 취해 작성했던 자필 각서가 나타납니다. 칠복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합니다. 15년 전 당신이 미슬이라는 여자한테 아파트 사주려다 나한테 들켰을 때 쓴 각서 기억해? 다시 한번 외도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당신 손으로 직접 썼지. 그리고 작년에 몰래 그 여자 아들 유학비 보낸 내역.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게 어디서 남편 뒤를 캐고 다녀. 이 독한 년. 칠복이 자리에서 일어나 순옥의 멱살을 잡으려 합니다. 법원 경위가 황급히 그를 제지합니다. 순옥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독한 건 당신이야. 밖에서 딴 살림 차리고 자식까지 낳으려다 실패해놓고 집에 와선 나를 종처럼 부렸지. 내가 참은 건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니야. 내 자식들 결혼할 때 흠갈까봐 그 피눈물 삼키며 견딘 거야. 이제 민준이도 영주도 다 컸어. 나한테 남은 건 당신에 대한 징글징글한 혐오뿐이야. 순옥은 가방에서 녹음기 하나를 더 꺼냅니다. 거기선 며칠 전 칠복이 순옥에게 전화해 퍼부었던 폭언이 흘러나옵니다. 너 이혼하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을 줄 알아. 내 통장 다 정지시킬 거고 아들놈 시켜서 내 발붙일 곳 없게 만들 테니까.
조정실 안은 차가운 침묵에 잠깁니다. 칠복은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내뱉으며 주저앉습니다. 순옥은 가방을 챙겨 일어납니다.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칠복에게 마지막 일침을 가합니다. 재산 절반 그리고 내 청춘에 대한 보상금. 10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다 받아낼 거야. 당신은 그 돈 아까워서 평생 화병 속에 살다가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외롭게 죽어가길 빌게. 그게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순옥이 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가 육중하게 울립니다. 복도로 나온 순옥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시리도록 푸릅니다. 이제 지옥 같던 40년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던져졌고 그녀의 진정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5장 벼랑 끝에 선 악마들.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김칠복의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입니다. 그 괘씸한 년에게 내 피 같은 돈을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 칠복은 며칠째 세수도 하지 않은 꾀죄죄한 몰골로 큰아들 민준을 급히 호출합니다. 평소 같으면 종갓집의 위엄을 갖췄을 안방이지만 이제는 썩은 과일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합니다. 민준아, 방법은 하나뿐이다. 이 집이랑 저 앞마당 땅 전부 내 명의로 돌려버리자. 법원에서 재산 나누라고 하기 전에 내가 증여받은 걸로 처리하면 그녀는 빈손으로 나앉게 될 거다. 칠복의 눈광에는 탐욕과 악의가 번들거립니다. 민주는 잠시 주춤합니다. 부모의 이혼 재산 분할에 개입하는 것이 찜찜해서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에게 법적 불이익이 올까봐 계산기를 두드리는 중입니다. 아버지, 그거 잘못하면 사회행위로 걸려요. 엄마 쪽 변호사가 보통이 아니던데. 이놈아, 그럼 그 생돈을 그 독한 년한테 다 퍼주란 말이냐? 내 할머니 병원비는 어쩌고. 내가 명의만 받아두면 나중에 내가 다 관리할 테니까 걱정 마. 결국 민주는 효도라는 가면을 쓰고 아버지의 검은 손을 잡습니다. 두 부자는 서둘러 인감 도장을 챙겨 법무사 사무실로 향합니다. 길가에 핀 화사한 꽃들이 마치 자신들을 비웃는 것 같아 칠복은 애써 창밖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승리를 예감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찰나 법무사 직원이 당황한 기색으로 전화를 받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칠복 어르신, 이 부동산들 지금 전부 처분금지 가압류가 걸려 있는데요. 이미 법원에서 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칠복의 손에 들린 인감도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칠복의 뒷덜미를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막내딸 영주였습니다. 영주는 어머니 순옥이 집을 나오기 전 아버지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대비해 모든 재산 목록과 증거 자료를 변호사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칠복은 길거리에서 민준에게 화풀이를 시작합니다. 이 멍청한 놈. 내가 미리미리 알아봤어야지. 이게 다 내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 아니냐? 민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커리어에 흠집이 날까 전전긍긍하던 아들의 본색이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 제가 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제 제 회사에 소문 다 나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모질게 굴지만 않았어도 이 지경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저 이제 몰라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민주는 아버지를 길바닥에 버려둔 채 자신의 차를 타고 쌩안이 가버립니다. 홀로 남겨진 칠복은 길 한복판에서 고함을 지릅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데.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이 모든 추태를 지켜보던 순옥은 조용히 창문을 올립니다. 한때는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순옥은 슬픔 대신 기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악마들이 서로의 살점을 물어뜯기 시작한 벼랑 끝. 순옥은 이제 그들의 추락을 감상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6장 첫 번째 자유, 이름 석자. 법정 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정오의 햇살 아래 순옥이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40년 전 이 가문의 시집 오던 날 썼던 연지곤지보다 더 붉고 선명한 승리의 표식이 그녀의 가슴에 새겨진 날입니다. 판사의 문장은 간결하지만 서슬퍼랬습니다. 피고 김칠복은 원고 박순옥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원 계단 아래서 대기하던 칠복이 순옥을 보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며칠 밤낮을 술과 분노로 지새운 탓에 그의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야, 박순옥, 너 정말 이럴 거야? 내 피 같은 돈, 우리 조상님들이 일군 그 땅을 내가 무슨 염치로 가져가?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칠복의 고함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수군거립니다. 평생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던 칠복이었지만 이제는 이성을 잃고 순옥의 가방줄을 낚아챕니다. 하지만 순옥은 예전처럼 어깨를 움츠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칠복의 손을 차갑게 쳐내며 그를 쏘아봅니다. 조상님이 일군 땅? 그 땅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호미질한 건 나야. 당신이 밖에서 기생들 끼고 술 퍼마실 때 뙤약볕 아래서 흙먼지 마시며 일군 건 박순옥이라고. 당신은 그 땅에 침뱉을 자격도 없어. 순옥은 가방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칠복의 가슴팍에 내리꽂듯 안겨줍니다. 바로 이혼 확정 증명서입니다. 이제 박순옥 이름 뒤에 김칠복 처라는 꼬리표 떼어냈어. 당신이 아무리 짖어도 법은 내 편이야. 그 돈 아까워서 피눈물이 나겠지? 그럼 더 열심히 살아봐. 이제 당신 빨래해주고 밥 차려줄 사람 없으니까 그 귀한 손으로 직접 밥솥 단추나 눌러보면서 말이야. 이 독한 년. 너 나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 너 같은 년은 길거리에서 굶어 죽기 딱 좋아. 칠복의 저주 섞인 외침을 뒤로하고 순옥은 미리 예약해둔 미용실로 향합니다. 평생 시어머니가 여자가 머리가 짧으면 기가 세진다며 반대했던 쇼컷. 가차없이 잘려나가는 머리카락 뭉치들을 보며 순옥은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거울 속에는 찌든 때를 벗어낸 듯한 낯선 여자가 서 있습니다. 미용실을 나온 순옥은 은행으로 향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이 아닌 박순옥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통장을 개설합니다. 창구 직원이 박순옥 고객님, 여기 통장 나왔습니다라고 부르는 소리에 순옥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아, 내 이름이 있었지. 나도 이름이 있는 사람이었어. 통장을 가슴에 품고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집니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라 40년 만에 되찾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환희의 눈물이었습니다. 순옥은 화사한 선글라스를 꺼냈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길은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오로지 박순옥의 빛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제7장 인과응보의 시작. 종갓집의 대문은 이제 위엄을 잃고 흉물스럽게 삐걱거립니다. 순옥이 떠난 지 겨우 한 달 집안은 그야말로 오물터가 되었습니다. 김칠복은 꾀죄죄한 내복 차림으로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냄비에 눌어붙은 찬밥을 숟가락으로 긁어대고 있습니다. 이놈의 밥통은 왜 매번 설익는 거야? 박순옥이 2년 일부러 망가뜨리고 간 거 아니야? 칠복은 밥통을 발로 걷어차며 애꿎은 화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안방에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진 조규래는 이제 아들 칠복조차 알아보지 못한 채 욕설을 내뱉습니다. 야, 이 도둑놈아. 내 폐물 어디 갔어? 순옥이 2년 데려와. 그년이 내 반지를 훔쳐갔어. 귀래는 칠복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며 악다구니를 씁니다. 칠복은 진저리를 치며 방을 뛰쳐나옵니다. 가사 도우미를 3명이나 불렀지만 노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욕설과 오물투척에 모두 반나절도 못 버티고 도망갔습니다.
칠복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호령하던 종갓집의 평화는 순옥이 제 몸을 갈아 넣어 만든 가짜 천국이었다는 것을요. 같은 시각 순옥은 전혀 다른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 낡았지만 볕이 잘 드는 작은 건물을 빌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카페를 준비 중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구석구석 순옥의 손길이 닿은 공간은 따스한 온기로 가득합니다. 순옥은 평생 시어머니가 천한 짓이라며 금지했던 꽃꽂이를 시작합니다. 거친 흘기를 하느라 마디가 굵어진 손이지만 꽃을 다루는 손길만큼은 나비처럼 부드럽습니다. 그녀는 화사한 프리지아 한 다발을 테이블 중앙에 꽂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박순옥 참 예쁘네. 너도 이 꽃도. 그때 딸 영주가 화분을 들고 들어옵니다. 엄마 표정이 꼭 20살 소녀 같아. 그렇게 좋아? 순옥은 수줍게 웃으며 앞치마를 고쳐맵니다. 영주야, 난 평생 내가 밥하고 빨래하는 기계인 줄 알았어. 그런데 내가 꽃을 만질 때 이렇게 가슴이 뛰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순옥은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하는 대신 자신을 위해 향긋한 커피를 내립니다. 원두를 갈 때 퍼지는 쌉싸름한 향기는 그녀에게 자유의 향기나 다름없습니다. 반면 칠복은 이제 스스로 빨래를 하려다 세제 조절을 못해 거실을 거품 바다로 만들고는 망연자실해 있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떨며 순옥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객님의 전화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입니다. 순옥의 카페 창가에는 이제 오픈이라는 팻말이 걸립니다. 한쪽은 무너져가는 곰팡이 핀 성체요. 한쪽은 이제 막 꽃망울을 터뜨리는 정원입니다. 인과응보의 시계추는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8장 가짜 용서와 진짜 거절. 박순옥의 카페 황혼의 정원에 불청객이 찾아든 건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들어선 남자는 한눈에 봐도 행색이 처참했습니다. 한때 호령하던 종갓집 종손 김칠복은 온데간데 없고 때절은 점퍼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한 노인네가 서 있을 뿐입니다. 순옥은 손님에게 내어줄 꽃차를 담다 말고 멈춰 섭니다. 칠복은 카페 안의 화사한 인테리어와 순옥의 세련된 모습에 잠시 압도된 듯 주춤거리더니 이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순옥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어. 그러니까 제발 집으로 좀 돌아와 주라. 칠복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집니다. 카페에 있던 몇 안 되는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칠복은 그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 크게 통곡합니다. 내가 너 없이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우리 집 기둥이었어. 어머님은 매일같이 내 이름만 부르다 기력이 다하셨고 나도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다. 내가 돌아와서 우리 집안 좀 살려주라. 응. 순옥은 테이블을 닦던 행주를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칠복의 앞으로 다가갑니다. 예전 같으면 당황해서 남편을 일으켜 세웠겠지만 지금 순옥의 눈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그녀는 칠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게 속삭입니다. 김칠복 씨, 당신 지금 연기 참 못해. 당신이 그리운 게 나야 아니면 당신 수발 들어줄 공짜 종이야? 뭐? 돌아와서 집안 살려달라고. 그 말은 다시 들어와서 똥오줌 치우고 당신 밥 차리고 당신 어머니 욕설 받아내라는 소리잖아. 당신 입으로 그랬지? 며느리는 몸으로 때우는 팔자라고. 그 팔자 당신이 직접 겪어보니 죽을 맛이지. 칠복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무릎을 꿇고 빌던 태도는 어디 가고 본연의 공격적인 말투가 튀어나옵니다. 이 여편네가 진짜 내가 이렇게까지 빌면 고마운 줄 알고 따라 나설 것이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너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내 재산 떼어간 걸로 이렇게 호의호식하니까 양심이 가책도 안 느껴져.
순옥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칠복의 앞으로 얼음물이 든 컵을 거칠게 내려놓습니다.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양심? 당신 입에서 나올 단어는 아니지. 당신이 밖에서 딴 살림 차리려 할 때, 내 친정 부모님 장례식도 못 가게 막을 때, 그때 당신 양심은 어디 있었어? 난 이제 당신의 그 가짜 눈물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 않아. 순옥은 문을 가리킵니다.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당신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집, 내가 40년 동안 지켰던 곳이야. 이제 당신 차례니까 온몸으로 누려봐. 그게 당신이 나한테 저지른 죄의 대가니까. 칠복은 씩씩거리며 일어납니다. 너 두고 봐. 너 혼자 얼마나 잘 사나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칠복은 카페 문을 부서질 듯 닫고 나갑니다. 혼자 남겨진 순옥은 깊은 숨을 내뱉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래로 법도한데 신기하게도 가슴속은 뻥 뚫린 듯 시원하기만 합니다. 순옥은 칠복이 흘리고 간 눈물 자국을 행주로 깨끗이 닦아냅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5점을 지워내듯 아주 정성스럽고 단호하게. 제구장 찬란한 제2의 서막. 순옥의 카페 황혼의 정원은 이제 단순한 찻집을 넘어섰습니다. 이곳은 뒤늦게 자기 삶을 찾으려는 중년 여성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카페 한쪽 벽면에는 순옥이 딴 요리 자격증과 꽃꽂이 사범 증서가 떳떳하게 걸려 있습니다. 대표님, 이번 황혼자립협동조합 강연 요청 들어온 건 어떻게 할까요? 직원의 물음에 순옥은 돋보기를 쓰고 스케줄러를 확인합니다. 예전엔 시어머니의 약수발과 제사 날짜를 적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자신의 강연 일정과 비즈니스 미팅을 기록합니다. 순옥의 얼굴엔 깊은 주름 대신 건강한 광택이 흐르고 옷차림은 수수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기품이 묻어납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큰아들 민준이 들어옵니다. 예전에 당당하던 대기업 팀장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어깨는 축 처지고 양복은 구겨져 있습니다. 민준은 카운터에 선 어머니를 차마 똑바로 보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엄마, 저예요. 순옥은 차분하게 아들을 봅니다. 무슨 일이니? 바쁜 사람 아니었어? 민준은 아래 입술을 깨물더니 어렵게 말을 꺼냅니다. 저 회사에서 권고사직 명단에 올랐어요. 아버지 이혼 소송에 집안 망신 다 퍼지는 바람에 팀장 자리도 위태롭고 아내랑도 별거 중이에요. 엄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엄마 카페 잘 된다면서요. 저한테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순옥은 잠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릴 적 엄마가 최고라며 품에 안기던 아이. 하지만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을 때 고개를 돌리고 이혼하겠다는 말에 자식 앞길 막지 말라고 소리치던 그 아들입니다. 순옥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민준아, 너 내가 이 카페 차릴 때 얼마 들었는지 아니? 40년 동안 내 영혼을 팔아받은 위자료로 세운 거야. 이건 단순히 돈이 아니라 내 인생이야. 그런데 너는 아직도 엄마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보는구나. 엄마, 어떻게 자식이 죽겠다는데 그렇게 냉정하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지자 순옥은 차가운 미소를 짓습니다. 냉정? 너는 내가 지옥 같은 그 집에서 울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손 내밀어 준 적 있니? 오히려 내 아버지를 닮아가는 너를 보며 내 가슴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넌 몰라. 부모 자식 인연도 노력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야. 넌 이미 그 선을 넘었어. 순옥은 지갑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습니다. 이건 내가 마신 커피값 거스름돈이라 생각해라. 차비라도 해서 돌아가. 그리고 다시는 돈 때문에 나 찾아오지 마. 난 이제 내 보호자가 아니라 박순옥이라는 독립된 인간이니까. 민주는 허망한 표정으로 돈을 집어들고 쫓겨나듯 카페를 나갑니다.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옥은 잠시 눈을 감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지만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강연 원고를 수정합니다. 주제는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그 노을은 이제 그녀에게 하루의 끝이 아닌 내일의 찬란한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10장 완결 황혼의 핀 꽃, 그 찬란한 마침표. 박순옥의 인생을 짓눌렀던 거대한 바위가 마침내 굴러떨어진 날입니다. 시어머니 조귀래의 부고가 들려왔습니다. 순옥은 잠시 카페의 분주한 소음을 뒤로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아닌 기묘한 정적이 마음을 훑고 지나갑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며느리로서 입었던 낡은 상복이 아닌 한 명의 조문객으로서 격식을 갖춘 당당한 옷차림입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상주 김칠복이라는 이름이 외롭게 걸려 있습니다. 60을 넘긴 나이에도 제 손으로 밥 한 끼 못 차려 먹던 남편은 이제 초라한 상주복을 입고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권고 사직과 이혼 위기로 몰골이 반쪽이 된 아들 민준이 서 있습니다. 순옥이 빈소로 들어서자 장례식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지만 순옥은 흐트러짐 없는 걸음으로 영정 사진 앞에 섭니다. 사진 속 조귀래는 여전히 매서운 눈빛으로 세상을 쏘아보고 있습니다. 순옥은 절 대신 정중히 목례를 올립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어머님, 저를 그토록 미워하며 당신의 인생까지 갉아먹더니 결국 이렇게 가시는군요. 이제는 그 지독한 고집도 남 괴롭히던 악다구니도 다 내려놓으세요. 당신 덕분에 저는 역설적이게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만나지 마십시다. 분향을 마치고 돌아서는 순옥의 소매를 칠복이 다급하게 붙잡습니다. 그의 손은 볼품없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옥아, 이제 어머니도 가셨는데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되겠냐?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민준이 녀석도 저 모양이고 나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 순옥은 칠복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 손을 떼어냅니다. 김칠복 씨, 노을이 참 예쁘네요. 나는 이제 저 노을을 보러 갈 거예요. 혼자서요. 당신이 힘들다고 하는 그 집, 내가 40년 동안 지켰던 내 무덤이었어. 당신은 그 무덤 속에서 당신이 저지른 무심함과 외로움을 씹으며 남은 생을 보내.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자비야. 옆에서 눈치를 보던 민준이 엄마 하고 부르려 하지만 순옥의 서늘한 시선에 입을 다뭅니다. 순옥은 두 남자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장례식장을 나섭니다. 장례식장 밖은 시리도록 푸른 하늘 아래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자신의 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겁니다. 라디오에서는 그녀가 좋아하는 경쾌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엑셀을 밟자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립니다. 빽빽한 빌딩 숲을 지나 그녀가 일군 황혼의 정원으로 향하는 길. 백미러로 멀어지는 장례식장의 풍경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아주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집니다. 순옥은 창문을 내리고 시원한 바람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십니다. 박순옥 고생했다. 정말 잘 살았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첫 번째 찬사. 그녀의 입가에 핀 미소는 지는 노을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습니다. 쇠사슬을 끊고 날아오른 새처럼 박순옥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서막을 올렸습니다.